여러분, hen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77번 프린트를 통해서 미군정부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 현대 정권을 우리가 경제의 관점으로 쭉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 78번 프린트에서는 현대사 총정리 두 번째 시간, 바로 이 현대사 이승만부터 김대중까지를 통일의 관점으로, 저번 시간이 경제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부터 김대중까지 현대사의 이 모든 내용들을 통일의 관점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워둔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권. 자, 여러분, 이승만 정권 때만 해도 통일에 관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내용은 나온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때는 남한과 북한 모두 무력 통일론을 내세웠던 시기예요. 북한은 적화 통일론, 남한은 북진 통일론이었죠. 이걸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6.25 전쟁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남북한은 모두 무력으로 상대방을 힘으로써 무너뜨리겠다는 무력 통일론을 기반으로 했고, 이제 북한에서는 남한을 공산주의로 붉게 물들이겠다, 적화 통일론.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우리 남한은 북한으로 진격해서 무너뜨리겠다, 북진 통일론. 그래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다가 이승만 정부 때 여러분 진보당 사건이 터집니다. 진보당 사건. 자, 이게 여러분 이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터지게 된 거냐? 이거 정치적인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56년에 이제 3대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 이제 2차 개헌, 4.4의 개헌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이 철폐되고, 이제 3대 대선에서 자유당 이승만과 민주당 신익희 무후보의 조봉암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붙게 되는데,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유당의 이승만이 이기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나 아슬아슬하고 위험하게 이긴단 말이에요. 신익희가 죽었는데 죽은 신익희한테 250만 표가 가고, 또 무소속이었던 조봉암, 비록 조봉암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이고 농지개혁을 이반한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겐 좀 생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봉암이 220만 표를 얻고 엄청난 돌풍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가 위기를 느끼게 되고, 또 58년에 벌어진 4대 총선에서는 이제 이 자유당에 맞서는 민주당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정부에서 정상적 방법으로는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겠다. 이래서 이제 58년에 강력한 반공체제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나왔던 게 뭐였어요? 신국가보안법이었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승만 정부의 정치사고 66번 프린트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왜 내가 안 눌리는 게 이렇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자, 신국가보안법 이런 게 만들어지고, 이 신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정부를 비판하는 행위까지도 간첩 행위에 포함시키는, 원래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이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간첩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법인데, 지금 신국가보안법으로 이걸 개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간첩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혀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도 간첩으로 잡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신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서 진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보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56년 3대 대선 이후에 무소속이었던 조봉암이 본격적 정치활동을 위해서 만든 정당이었죠. 이 진보당의 대표인 조봉암과 그 진보 당원들을 다 신국가보안법 이름 아래 간첩으로 엮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조봉암과 진보당이 뭘 내세웠죠? 북진통일론이 아니라 평화통일론을 내세웠어. 당시 이 진보당, 조봉암이 만든 진보당은 평화통일론을 기본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북한과 평화통일하자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다 간첩이지! 이래가지고 진보당을 해산시키고, 진보당의 당수이자 이승만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조봉암은 사형당하게 된다. 이게 바로 진보당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이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통일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 다음 결국 이승만 정권은 4.19 혁명으로 무너지게 되고 장면 정부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장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승만 정부 12년 동안 억눌린 사람들의 욕구가 폭발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화 요구, 통일 요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민중들이 많은 통일 요구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중립화 통일론과 남북협상론이었죠.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아래 선생님이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도 적어놨어요. 중립화 통일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뭐가 되자? 중립국가가 되어서 다른 주변 나라들, 강대국들의 인정을 받는 중립국가가 되어서 통일을 이루어보자. 즉 우리가 누굴 롤모델로 삼는 거야? 스위스를 롤모델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의 스위스가 되어보자 라고 하는 중립화 통일론이 있었고, 또 남북협상론은 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외세의 간섭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 남과 북이 협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보자라는 게 남북협상론이었죠. 나왔던 대표적 구호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리고 북한은 이남에 전기를 보내주고 남한은 이북에 쌀을 보내주고, 이런 이남 전기 이북 쌀, 이런 구호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장면 정부는 이런 민중들의 통일 요구를 억압하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였죠? UN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 이걸 딱 주장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즉 통일에 대한 논의를 일단 억누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면 정부가 1년 만에 이제 무너지게 되죠. 5.16 군사정변으로 이제 박정희가 등장하게 되고, 박정희는 61년 5.16 군사정변부터 63년까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군정을 실시하고요. 63년에 정식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면서 본격적인 3공화국이 시작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61년부터 이 3공화국 63년인 건 우리 알고 계실 거예요. 61년부터 63년까지는 박정희의 군정기간이었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한. 그리고 양심적이고 참신한 정치인에게 정부를 권력을 물려주겠다, 민정이양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그게 본인이었다라는 거죠. 공화당을 만들고 6대 대선에서 윤보선을 꺾고 3공화국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박정희 정부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반공을 국시로 한다. 그리고 경제개발. 박정희 정부를 떠받드는 2대 키워드가 뭐예요? 대외적으로는 반공, 대내적으로는 경제개발이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에게 취급한 거는 공산주의와 북한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일단 우리가 완전히 안정된 튼튼한 반공과 경제개발로 안정된 나라를 만든 다음에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선경제 후통일. 일단 경제개발 먼저 하고 통일은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경제지상주의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흘러가던 박정희 정부가 이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바로 뭐였죠? 네, 닉슨 독트린. 미국 대통령 닉슨이 발표한 선언이었죠. 이걸 통해서 이제 냉전이 완화됩니다. 닉슨 독트린. 이걸 통해서 데탕트, 완화와 휴식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미국 대통령 닉슨이 발표한 선언인데 이걸 왜 발표했죠? 베트남 전쟁 때문이야. 그렇게 이제 베트남에다가 수많은 돈과 시간과 병력을 쏟아붓고서도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아시아의 분쟁, 베트남 전쟁 같은 거에 개입하지 않겠다. 내전에 개입하지 않겠다. 니네 일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대립을 하지 않겠다. 평화 분위기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에 방문을 하고, 이때 이제 핑퐁 외교라고 했었죠. 탁구 대표팀 간의 친선 경기. 또 북소련이랑도 화해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화해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에 있던 주한미군의 일부가 철수하게 되고, 미국은 우리한테 남북 간의 대화를 권유합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냉전의 완화, 평화 분위기, 이런 속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반공에 기반한 이런 정책을 내세울 수 있나요? 없죠. 박정희 정부를 떠받드는 2대 기둥 중에 하나인 반공이 무너지는 거야. 왜? 애초에 반공이라는 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익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좌익 진영 간의 대립인 냉전이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서 가능했던 건데, 그 냉전이라는 세계관 자체가 지금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반공에 기반을 둔 정권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태세 전환을 하게 되니,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뭐였죠? 7.4남북 공동성명이었죠. 그 전에 여러분들 닉슨 독트린과 트루먼 독트린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거 여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트루먼 독트린, 이거 이제 해방선언사에서 나왔던 거죠. 47년 트루먼 독트린 같은 경우는 냉전의 심화를 나타내는 내용이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여운형이 암살되고 자원합작위원회가 실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지금 배우는 닉슨 독트린은 트루먼 독트린과는 반대로 냉전의 완화를 나타내는 거다. 47년 트루먼 독트린, 냉전 심화, 69년 닉슨 독트린은 냉전의 완화.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다?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7파 남북 공동 성명. 72년에 맺어진 거죠. 자, 이 내용은 뭐예요? 남북의 특사들이 비밀리에 일단 방문해서 협의했다. 여기서 이제 남북의 특사라는 거는 공식적인 회담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들 간의 정상회담도 아니고, 그리고 뭐 총리나 장관급의 고위급 인사들의 정부 공식 회담도 아니고요. 남한에선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북한에서는 노동당 비서가 나와요. 이런 이제 비서들 간의 비공식적인 비밀 회담을 통해서 맺어지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대립하지 않고서 뭐 하겠다?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세 가지의 원칙으로 통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외세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민족에 대단결하여. 그래서 남북의 특사들의 이런 비공식 비밀 회담을 통해서 3대 통일 원칙을 발표합니다. 그게 바로 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에요. 이게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죠? 처음이라는 거죠. 분단된 이후 남북한이 처음으로 합의한 평화통일 원칙이고, 이게 앞으로 여기서 만들어진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이 3대 통일 원칙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통일 논의의 디폴트값, 기본값이 됩니다. 방향을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겠죠. 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 아래 통일을 하겠다며. 그걸 위해서 뭘 만드냐? 통일 논의를 하기 위한 본격적 기구, 실무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7파 남북 공동성명은 결과가 굉장히 시궁창이라고 해야겠죠. 애초에 이거는 통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권력 연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남북한의 독재 정권과 체제 강화에 이용됩니다. 7파 남북 공동성명의 자료로 딱 나온 다음에 이 이후에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의 모습을 골라봐라. 이런 건 뭐예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유일체제인 사회주의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남한에서는 박정희의 독재를 위한 유신헌법 7차 개헌이 만들어지는 명분이 됩니다. 통일을 위해서 나라가 안정돼야 되고 그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체제를 개편한다라는 명분으로 남과 북에는 독재 정권이 들어옵니다. 여기 나오죠? 7파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이 최초로 통일 원칙에 합의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결국에는 남한에선 유신, 북한에서는 김일성 유일체제가 등장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7파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이 최초로 합의한 평화통일 원칙이다. 요거는 맞는 말이야. 하지만 남북한 정부에 의한 공식 합의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정부에 의한 공식 합의는 좀 이따 배울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남북 기본합의서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7파 남북 공동성명에 여기 자료 나오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키워드 알아두시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유신 정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남북조절위원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 때 같은 경우는 통일에 관해서는 뭐 좀 살펴볼 게 별말 많이 없는데 대표적으로 84년에 여러분 북한이 우리한테 구호물자를 전달해요. 잘못 말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구호물자 전달한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한테 구호물자 전달을 해요. 이때가 이제 남한에서 엄청난 홍수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근데 그동안 항상 약간 약 올리듯이 상대방이 자연재해 당하면 그동안은 야 우리 좀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하고 상대방은 싫은데 꺼져 이런 거 막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홍수가 나니까 북한에서 늘 하듯이 우리가 도와줘? 라고 말했는데 전두환 정부가 진짜로 그래 도와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당황했죠. 진짜 북한이 진짜 가난했거든. 근데 이제 북한에서도 없는 살림 쥐어짜서 우리한테 구호물자를 전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북한이 우리한테 구호물자 전달을 해요. 이게 기계가 되어가지고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일회성이긴 했지만 이루어졌어요. 정말 더 규모가 컸던 거는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 공동선언이지만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은 전두환 때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좀 통일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노태우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된 80년대 말 90년대 초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사회주의 국가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방 외교 말 그대로 북쪽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중국, 소련 같은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어보자 라고 하는 북방 외교가 등장하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소련, 중국이랑 정식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돼요. 당시에 이제 북한이 160번째 국가, 남한이 161번째 국가 이렇게 해서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만들어져요?
뭐가 맺어집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남북기본합의서. 7파 남북 공동성명이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북기본합의서는 앞서 발표받던 7파 남북 공동성명이 남북이 최초로 합의한 평화통일 원칙이긴 하지만 정부의 공식 회담이 아니라 비공식 회담이라고 했죠. 근데 그렇다면 남북한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최초의 통일 관련 문서는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이 남북기본합의서예요. 그러니까 7파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이 최초로 합의한 평화통일 원칙, 하지만 비공식이었죠. 그렇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최초의 통일 관련 문서는 바로 지금 배우는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이때는 이제 남북 양국 정부의 공식 인사들, 총리랑 장관들이 맺어가지고 맺은 고위급 회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의한 공식 합의, 최초는 바로 남북기본합의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공식 합의된 최초의 문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남북관계 어떻게 규정하느냐?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이 세 가지를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상호간의 체제를 인정해요. 그동안에 이승만 때부터 계속 우리는 북진통일, 적화통일 막 이래가지고 그동안 상대방을 멸망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대립과 증오의 대상으로 바라봤잖아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았잖아.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널 멸망시키겠다라는 관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줍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해주고요. 상대방과, 그러니까 너와 나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게 되는 거야. 상대방의 이런 차이를 인정한다면 싸울 이유가 없죠. 상호간의 불가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불가침을 맺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남북관계를 뭐라 규정하냐?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죠. 7파 남북 공동성명이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면 이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잠정적인 특수관계.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남한과 북한이 상대방을 이 국가로서의 실체, 그러니까 존재, 실체, 체제는 인정을 하지만 정식 국가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승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체제, 실체, 존재는 인정하지만 상대방을 정식 국가로서 승인하진 않는다는 거야. 왜 이런 차이가 나오죠? 이거 무슨 말이죠? 싸우겠다는 게 아니야. 상대방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버리는 순간 남한과 북한은 영영 하나가 될 수 없는 남이 돼버려요. 상대방을 정식 국가로 승인한다는 건 우리가 북한을 일본이나 중국과 똑같이 바라본다는 얘기야. 우리가 일본이랑 중국이랑 통일하자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왜? 우리는 완전 남남 다른 국가니까. 왜 우리가 북한이랑만 통일하자고 하죠? 우리는 원래 하나의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버리면 우리가 하나의 국가가 될 수가 없으니까 존재, 실체만 인정하고 정식 국가로서는 승인하지 않는 거야. 왜? 우리는 하나의 국가가 돼야 되니까. 즉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 언젠간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그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다. 그래서 한민족 두 개의 체제, 아이고 글씨가 좀, 한민족 두 체제 두 정부를 인정한다 라는 겁니다. 잠정적 특수관계, 한민족 두체제 두정부.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니까 상대방의 실체는 인정을 하지만, 체제는 인정하지만, 정부는 인정하지만 정식 국가로는 승인하지 않는다. 한민족 두체제 두정부. 여기 옆에 자료가 나오죠. 남북기본합의서, 7파 남북 공동성명의 원칙,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재확인을 하고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라는 거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남북 화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불가침을 위해서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북의 교류는 뭐다? 국가 대 국가의 교류가 아니라 민족 구성원들 간의 교류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남북의 교류는 국가 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교류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단일팀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되고 단일 한반도 깃발을 들고 입장할 수 있게 되고, 또 남북 간의 물건을 교류할 때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 거예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평화 분위기 속에서 남북 기본합의서가 맺어진 지 1년 뒤에 뭐가 맺어져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맺어지게 되지만 이거는 오늘날에는 크게 의미가 없죠. 약속이 좀 지켜지지 않으니까. 다음에 약속을 언젠가는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노태우 정부 봤고요. 그 다음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북방 외교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본격적인 북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다가갑니다. 남북의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치 이소무화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찬바람이 아닌 햇님이 따뜻한 햇볕으로 그의 외투를
바뀌었듯이 우리가 북한과 진정한 편화 분위기를 위해서는 햇볕 정책, 북한의 마음을 따스한 햇볕으로 녹여주어야 한다라는 햇볕 정책을 우리가 들고 나옵니다. 그런 평화 분위기 속에서 금강산 해로 관광이 시작돼요. 육로가 아닌 해로 관광이 되게 되고요. 다음 또 다른 중요한 통일 원칙 7파 남북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에 이은 6.15 남북 공동선언이 맺어지게 돼요. 6.15 남북 공동선언. 자, 이것도 최초입니다. 자, 계속 최초가 계속 나와요. 7파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이 최초로 맺은 평화통일 원칙이었고요.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정부가 최초로 합의한 평화통일 원칙이었고요. 그 다음 6.15 남북 공동선언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기본합의서가 총리랑 장관들이 맺은 거라면 지금 남북 공동선언은 그보다 더 위, 양국의 정상들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 이들 남북의 정상들이 맺은 회담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 간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제 연합제라는 건 EU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유럽연합이라는 그 연합 안에 각각의 국가들이 독립된 주권을 갖고 있는 유럽연합을 떠올리면 되고 결방제는 미연방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국가 안에 여러 개의 주. 그러니까 북한이 좀 더 좀 더 결합을 강조하는 거라고 했었죠. 다만 이거는 북한이 더 그러면 앞선 통일 원칙을 이야기하냐 그게 아니라고 했죠. 자기들에게 이득되는 거야. 북한은 빠르게 일단 통일하자마자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야 돼. 왜? 북한 주민들에게 시간을 주면은 북한 주민들이 실상을 알아버리잖아.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아직까지 공산주의 그런 자유투표 자기의 자유로운 투표에 익숙하지 않을 때 빨리 선거를 치러서 이 사회주의가 이 국가의 정부를 장악하게 해야 되고 남한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실상을 알게 북한 주민들이 실상을 알아서 표가 분산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연합제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말하는 거고 이런 것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남한의 연합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간에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최초는 아닙니다. 만약에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틀린 거예요.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은 언제예요?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 때 1900 몇 년이었죠? 85년 이때였고요. 다음에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이 복구되고 개성공단이 만들어진다.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진다는 건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건은 우리나라에 올 때 관세를 매기지 않아. 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했잖아. 남과 북의 교류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닌 민족 내부의 교류다. 그리고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행돼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최초의 금강산 관광이 가능해졌다. 틀린 거예요. 이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맺어지기 2년 전에 해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은 이루어졌어요.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는 육로 관광이 가능해진 거예요.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6.15 남북 공동선언 나오죠?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서로 뭐가 있다? 공통성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요런 그런 이제 7파 남북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의 통일을 쭉 정리했고 특히 여기 여러분 박정희 정부가 시즌2 유신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된 7파 남북 공동성명과 노태우 때 있었던 남북기본합의서와 김대중 때 있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고 이 이후에는 정상회담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도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좀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시고 이렇게 정식으로 수업 자료로 넣고 시험에 내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김대중 정부 때까지만 일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는 그동안 배웠던 이 통일 원칙 그 통일에 관련된 통합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보시고 그 다음 79번 프린트는 그동안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선생님이 미처 수록하지 못했던 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나 경제, 통합 문제, 정치의 통합 문제 등등 좀 좋은 문제들 비록 실지 못했지만 좀 난이도도 있고 굉장히 A급 문제들이 더 보여가지고 선생님이 한능검과 수능 모의고사에서 앞서 배웠던 현대사의 추가 문제들을 치러놨으니까 이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2학기 현대사 끝났고요. 그동안 1년 동안 이제 배웠던 모든 한국 근현대사 흥번대원군부터
이 현대사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충 자료 문제 잘 활용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학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